가을철 독서의 계절을 맞이해서 저희 도서관에서 오랫동안 준비하던 작가를 만나다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이자 작가이시고 또 고려대가 자랑하는 소설가이신 김훈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제목도 참 좋습니다. 연필로 쓰기라는 책을 최근에 내셨는데 디지털 시대의 연필로 쓰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작가님이 가지고 추구하시는 세계가 무엇인지 오늘 한번 진솔하게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를 미디어학부의 마동훈 교수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김훈 작가 선생님을 모실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위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직접 보실 기회 있습니다. 그래서 참 힘든 기회를 또 우리 김훈 작가 선생님께서 저희들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많은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되기 아니어서 시간을 좀 줄이면서 바로 우리 이야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그냥 일반적으로 강의를 하시는 것보다는 저와 어제 김훈 선생님이 좀 의논을 해서 한 몇 가지 질문을 제가 드리고 김훈 선생님 이야기를 듣는 방식으로 대담의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한 30분 후에는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을 김훈 선생님과 직접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려운 걸음 해주신 우리 김훈 선생님 뜨거운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멀리 또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정말 오랜만에 학교에 모교에 오셔서 후배들 만나서 지금 대화를 하시는데 학교 오랜만에 오셨죠? 40년 만에. 예, 40년 만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배들을 만나서 특히 책을 주제로 이야기를 하시게 된 계기 어떤 소회의 말씀 잠시 주시면 고맙습니다. 10년 만에 학교를 들어오니까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와서 깜짝 놀랐어요. 나는 66년에 고려대학교를 들어왔는데 그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30달러였습니다. 내가 중학교 때는 우리가 80달러였어요. 그래서 80달러부터 지금 3만 달러씩까지 사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국민소득이 몇 달러다 하면은 그 시대의 삶의 질감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내가 130달러 때 학교를 들어왔는데 그때는 우리가 국민소득이 많아지면은 우리가 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나의 청춘 시절의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지긋지긋한 가난, 서가적인 가난, 옛날 이야기 속에서나 나올 만한 가난, 그것과 정치적인 억압, 그것이 이제 우리 청춘을 짓누르던 무게였는데 가난의 문제는 우리가 많이 극복을 했죠. 근데 국민소득이 올라가도 빈곤의 문제는 우리는 여전히 해결할 수가 없어. 빈곤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130달러 시대의 빈곤은 보편적 빈곤입니다. 그럼 우리 누구나 다 가난한 거다. 보편적 빈곤, 전체적인 빈곤이죠. 근데 지금의 빈곤은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빈곤. 그것은 경제 구조 안에 서식하는 빈곤이죠. 그건 국민소득이 아무리 올라가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까 들어오면서 인간의 문제는 한이 없구나 생각해요. 젊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인간은 그 문제를 변화시킬 수는 있지만 그것을 해결한다는 것은 정말 지극히 어려운 일이구나 싶었어요.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밥을 못 먹는 시대를 밥 먹는 시대를 만든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또 수많은 그 비리와 차별과 억압과 모순을 저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젊은 여러분들의 과제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들어왔어요. 학교에 들어오니까 그 젊은이들이 막 그 외국 학생들하고 영어로 막 얘기하면서 지나가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좋은 시대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나 인간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구나 하는 착잡한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자신이 김훈 선생님 소설들의 아주 광적인 팬입니다. 독자입니다. 제가 느끼는 김훈 선생님의 글에 특성이 있다면 제 자신의 표현으로서, 독자의 표현으로서 굉장히 웅장한 스케일의 그림과 동시에
또한 디테일을 가지고 쓰시는 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왔는데요. 저는 뭐 아주 프로페셔널한 문화 비평가가 아니고 독자의 관점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선생님의 글의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쓴 글이 좋다는 사람도 있고 좋지 않다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나는 그것이 뭐 좋건 나쁘건 간에 나로서는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내적 표현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건 나로서는 어떻게 그게 나쁘다고 해도 달리 고칠 대안이 없는 것이죠. 저는 글을 쓸 때 항상 조심하는 것이 절대로 수다를 떨지 말고 나의 생애 속에서 내가 검증할 수 없고 내 생애로 확인할 수 없는 단어를 절대로 쓰면 안 되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 나는 내가 글을 많이 썼지만 나는 사랑이라든지 희망이라든지 꿈이라든지 미래 이런 단어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그 흔해 빠진 사랑이라는 단어도 나는 한 번 쓴 적이 없어요. 앞으로는 그걸 좀 내가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런 단어를 한 번도 못 쓴다는 것은 글 쓰는 자로서의 지극한 불행이죠. 근데 그 단어를 왜 못 쓰냐면 그것이 내 생애로 그 말을 보증할 수가 없어요. 나는 젊었을 때는 내가 다 사전에 있는 단어는 누구나 쓸 수 있잖아요. 그걸 누구 다 끌어다 내가 쓸 수 있는 줄 알았죠. 근데 나이를 먹으니까 내가 끌어다 쓸 수 있는 단어는 진짜 몇 개 한 큰몇개 안 돼. 왜냐면 나머지 단어들은 내가 검증할 수가 없는 단어. 나는 개념어를 사용할 그 능력이 없어. 개념어라는 것은 이렇게 우자가 있어. 그럼 쌀 같은 게 우자라면은 키가 막 자라면 그 열매가 없잖아. 그 우자란 개념어들. 그런 우자란 개념어에 빠져 있었던 그 젊은 시절이 참 불쌍하게 느껴요. 불쌍하게. 그래서 나는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내가 쓸 수 있는 단어가 쪼그라들어서 몇 개 안 되고 이걸 가지고 이 가난한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말의 문제는 조사의 문제라고 나는 생각해요. 조사. 우리 한국의 모든 문법적인 장치와 한국의 구조 자체가 조사에 의지하고 있어. 우리 조사를 읽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컨텍스트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잖아. 느과 르를 읽지 않으면 어느 놈이 어느 놈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없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말 조사라는 거는 다 한 음절이에요. 완 실라브짜리 는, 을, 이, 가. 그것도 몇 개 안 돼요. 대여섯 개밖에 안 돼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리 붙였다 저리 붙였다 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언어의 구조, 언어의 운명 그런 것들을 내가 감수하면서 점점 작아지는 어휘를 가지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마 내 글에 힘이 있다면 내가 그 검증할 수 없는 단어를 버리는 것, 그 버림에서 얻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그 김훈 선생님의 카레 노래의 첫 번째 문장이 있어서 생각나는데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네. 거기도 조사가 들어가죠. 그 표현은 어떤 배경을?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라는 것은 그 적들이 쳐들어가니까 섬의 주민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네. 완전히 버려진 황폐한 섬인데 그 남해 바다에 쓰레기가 덮여 있고 그 섬에 봄이 오는 대목을 묘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나는 그 글에 나의 의견이 들어가는 걸 아주 극히 꺼려해요. 나의 의견이 들어가는 글을 꺼려하고 이렇게 사실만 가지런히 쓰는 글이 난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만 가지고 글을 쓰는 게 나의 꿈이죠. 형용사나 부사 같은 거를 일체 버리고 주어와 동사만 가지고 글의 사유의 뼈다귀, 뼈대만 가지고 글을 쓰는 게 소망인데 그게 참 이루기 어려운 소망이죠. 근데 이 얘기는 내가 전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나는 처음에 버려진 섬마다 꽃은 피었다라고 썼어. 꽃이 피었다라고 바꾸니까 내가 쓰고자 하는 어떤 문장에 도달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기분이 좋았죠.
꽃을 피웠다 어떻게 다 이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내가 좋아하는 황지우 시인의 시대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가 있죠. 아름다운 시대. 내가 나 같았으면 새들이 세상을 뜨는구나라고. 그럼 그게 어떤 차이예요? 꽃이 피었다라는 것은 꽃이 피었다는 객관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진술하는 겁니다. 플라워 블룸에 꽃은 피었다라는 것은 꽃이 피었다라는 객관적 사실에다가 그것을 들여다보는 자의 주관적 정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꽃은 피었다는 내가 쓰려는 문장이 아니에요. 내가 쓰려는 문장은 그 무자비한 사실, 무자비한 객관성만 가진 문장을 나는 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꽃은 피었다는 내가 쓸 수 있는 문장이 아니죠. 거기다 꽃도 피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그건 완전히 뽕짜리, 뽕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조사 한마디가 삐끗하면 한 세계가 바뀌는 거죠. 근데 글을 쓸 때마다 이거를 이제 따져보고 하면은 이제 금방 지쳐. 몇 장 쓰면은, 오늘은 그만하자 싶어가지고, 나가 놀고 그러죠. 예. 선생님께서는 약 20년 이상 현직 언론에서 기자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가이시죠. 기자로서의 글쓰기와 그다음에 지금 하시는 언론이 아닌 독자를 만들고 하는 글쓰기와 그 글쓰기에 어떤 공통점이 있고 또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기자로서 글을 쓸 때는 육하 원칙을 가지고 글을 써야죠. 육하라는 것은 그 육하를 다 맞춰놔도 그 진실을 전하기는 참 턱없이 부족한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하라는 것은 인간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고안한 언어 장치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이죠.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거. 항상 언론사 부장들은 그 육하를 다 맞춰오라는 거. 모든 문장에 육하를 맞춰오라는 거. 그 육하를 어떻게 하면 불가능하죠. 왜 불가능하냐면 그 살인 사건이 나서 쫓아가 보면은 그 범인은 도망가 있잖아요. 그죠? 누가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누가를 모르니까 왜 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 잡아봐야 그래도 왜 했는지를 알지. 가장 중요한 건 누가 왜 알 수가 없어. 어떻게는 알 수가 있어. 이거 칼로 찔렀나, 돌로 때렸나, 어떻게 했는데 별로 중요한 정도가 아니에요. 누가 왜. 언제라는 것도 참 헷갈리는 것이죠. 이거 여기서 죽인 건지, 아니, 딴 쪽에서 끌고 온 건지 어려워. 문장이 그 육하에 맞지 않는 문장이 있어요. 가령 감기약을 먹고 죽는 사람 있잖아요. 아스피린 먹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특이한 체질을 가진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감기약을 먹고 죽었다 라고 내가 글을 썼다면은 이 사람이 감기약을 먹은 것이 이 죽음의 원인이라는 것을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렇게 책임질 수 없으면 감기약을 먹고 죽었다라고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감기약을 먹고 죽었다라고 쓸 때 그것이 인과관계에 자신이 없다면은 감기약을 먹은 후에 죽었다고 써야 돼요. 먹은 후에 죽었는데 그것이 원인인지는 모르는데 시간상으로 보니까 감기약을 먹은 게 먼저 죽은 게 나중이더라. 아무런 감기약을 먹은 후에 죽었다가 정확한 육하에 맞는 원칙이죠. 물론 이 문장은 그 죽음의 원인을 지적하지 못하는 결함이 있지만 그러나 문장으로서는 감기약을 먹고 죽었다는 것보다 훨씬 정당한 문장이죠. 감기약을 먹고 죽었다라고 써면은 이 문장이 되는 거고 이 또한 문장이 안 돼요. 감기약을 먹고 바로 쓰고 넘어가는지 감기약을 먹고 몇 달 후에 죽었는지 감기약을 먹고 몇 달 후에 죽었다면 그 감기약 먹은 후에 죽었다는 진술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문장은 뭔가 도대체? 허황된 소리를 하고 허황된 소리. 일상적으로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는 아무 내용이 없는 그냥 헛소리를 뭐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하다가 가면서 글을 쓰면 이제 정말 지긋지긋한 거죠. 지겹은 언제까지 이거 하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그렇게 조심하면서 한 문장 한 문장 끝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김훈 선생님의 많은 글들 중에 제가 제일 기억 남는 소설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소설들입니다. 칼의 노래, 남한산성, 북산, 역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특별히 역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그 역사의 순간들도 사실 굉장히 이 한반도의 대격변기입니다. 칼의 노래는 임진왜란, 그다음에 병자고 합니다를 남한산성, 대화기 전후의 19세기, 18세기, 19세기를 다룬 흑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어떤 역사의 문제에 선생님께서 초점을 맞추시게 된 계기가 있었는지, 또한 역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가가 아닌 문학가로서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싶으셨는지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역사 소설을 4개를 썼습니다. 4편. 나머지는 다 역사 소설이 아니죠. 근데 내가 쓴 이른바 역사 소설은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거기에 역사 그 자체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건 인간만 나와 있습니다. 인간. 내가 이순신 장군의 일을 가지고 칼의 노래라는 소설을 썼는데 거기 나오는 이순신은 무슨 충효 사상이나 조국에 대한 충성심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난 그걸 빼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시대를 지배하는 거대한 그 악과 홀로 맞서 있는 외롭고 불쌍하고 겁이 많은 그 고독한 인간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 인간을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 역사는 없고 인간만 있는 것이죠. 그 남한산소이라는 소설은 병자호라는 문제라는데 거기도 애국심이나 충성심이 겉에 노출되어 있지 않아요. 거기서는 그 고립문의 성 안에서 인간들끼리 벌어지는 그 지름멸렬하고 공허한 이 말들. 내가 그런 소설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이 인간 사회의 야만성, 야만과 폭력, 그 억압, 약한 자는 짓밟고 청나라는 복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자를 짓밟는 거죠. 그런 그 구조적인 악, 또 거기에 짓밟히는 인간, 거기서 또 저항하면서 또 짓밟히고, 또 짓밟히고 다시 일어나 저항하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거기다 그리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역시 이것이 해결책이다라고 내가 제시하는 것은 없어요. 이제 애국주의가, 민족주의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중요한 대목이 되는데 나는 그 이상은 어떻게 내 사유를 진전시켜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김 선생님과의 대화의 제목이 디지털 시대의 연필로 쓰기라는 이름이 들어있어요. 연필로 쓰기는 지금 여러분 앞에 계신 선생님의 3분집이고요.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컴퓨터로다, 디지털로다, 스마트폰으로다 라는 이 세대에 앞으로 이 글이라는 것의 미래는 무엇일까? 늘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연필로 쓰기에 말씀하셨습니다. 연필의 미래는 무엇일까? 연필은 없어질까? 또 연필과 글이 만들어 놓는 사람의 사유의 세계와 또 새로 대체하는 컴퓨터가 만들어 놓는 스마트폰이 만들어 놓는 사유의 세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기계를 전혀 만지지 않고 디지털 기계뿐 아니라 자동차라든지 카메라 같은 것도 안 만져요. 그것은 내 자랑이 아니고 나의 납부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시간이 납부돼가지고 이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내 스타일 고치는 것도 없어요. 나로서도 더 편안한 나의 스타일이 편안하고 연필로 글을 쓰면은 나는 내 살아있는 몸이 나의 육체가 글을 밀고 나가고 있구나 하는 확실한 그 삶의 근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나의 몸으로, 내 살아있는 몸으로. 그러니까 그 글과 삶과 몸이 그 연필 안에서 모여가지고 하나의 실체를 이루는 그런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지요. 그리고 아까 개념어를 말씀했는데 삶을 개념이나 관념이 아니라 어떤 실체로서
어떤 그 관능의 핵심부 아니면 야성의 핵심부를 내가 응시하면서 거기에 뿌리를 대고 글을 쓰고 있구나 하는 행복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없으면 나는 글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개념과 동호 반복의 늪에서 어떻게 헤어나오는 그런 행복한 느낌이 있죠. 가령 우리가 여러분 아까 사전 얘기했는데 사전 찾아보면 8이라는 8을 찾아보세요. 뭐라고 써놨냐면 7에다 1을 더한 것이라고. 그럼 7은 뭐냐? 7은 8에서 1을 뺀 거다. 그럼 그 말은 맞나요? 틀리나요? 그 말은 맞는 거예요. 그 진리죠. 7은 8에서 1을 뺀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럼 7을 설명할 때 딴 개념을 끌어들이지 않고서는 7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사유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면 저것을 끌어와요. 7을 7 그 자체로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8이나 6에 의지하지 않고서 7을 7 자체로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3이라는 숫자 있잖아요. 5. 여기서 우리 체험할 수는 있어. 세계를 보면 우리 느낌이 아주 세계로구나 알잖아요. 체험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설명하려면 다른 개념을 끌어와야 되는 것이죠. 그럼 개념을 끌어와서 개념을 설명하는 게 개념의 연쇄고리가 생기잖아요. 마치 이걸 보면 그 거울 두 개를 마주 댔을 때 끝없는 그 허상이 보이잖아. 한도 끝도 없는 허상이 보이는 것처럼 개념이 개념을 물고 나가는 이 지옥과 같은 독립 반복의 똥손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생각하면 정말 글쓰기가 두려워요. 여기서 어떻게 내가 헤어날 수가 있을까? 이 동호반복의 지옥에서 어떻게 벗어나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연필로 글을 쓴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연필을 쥐고 있을 때는 내가 어떤 그 실물에 도달하고 있구나 하는 그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난 파바티라고 하잖아요. 응? 근데 그것은 가난의 개념이에요. 우리의 가난은 파바티가 아니고 being poor래요. being poor. 인간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파바티가 아니고 being poor가 being poor, 가난하게 실존한다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언어가 지향해야 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파바티가 아니고 being poor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글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예. 자, 이제 한 30분 정도 선생님과 저만 계속 얘기하면 저는 좋겠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많은 질문과 선생님께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누가 손 드시는 분 먼저 김훈 선생님과 질문하고 대답을 듣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 1910년생이십니다. 나는 1948년생이죠. 돌아가신 아버지는 우리나라 한일 합방돼서 나라가 망해서 없어진 해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나는 1948년이니까 그 망해서 없어진 나라를 다시 세우는 해에 태어났습니다. 1910년과 1948년 이 두 개의 숫자가 우리 부자의 어떤 빼도 박도 못할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거기 딱 찍혀 있는 거예요. 1910년생, 1948년. 아버지는 10대 때 중국으로 갔죠, 만주로. 여기서 한반도에서 있으면은 그 일본인의 노예가 되든가, 아니면 거기에 정하다가 감옥에 가든가 둘밖에 길이 없으니까. 당신은 이도저도 하기가 싫으니까 만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평생을 사시다가 45년에 돌아오셔서 나를 낳으신 것이죠. 아버지는 그런 잔혹한 세월을 살았죠. 난 48년에 태어나가지고 제가 3살 때 한국 전쟁이 났거든요.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 피난을 갔어요. 50년에 전쟁을 나 3살 때 피난을 갔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피난 열차가 7박 8일 동안 갔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다가 이제 고장나서 못 가고 하룻밤 자고 7박 8일 갔는데 일사부터 때 갔죠. 영하 15도 때.
근데 그때 사진을 보면은 이제 피난민들이 피난 열차 지붕에 가득 올라타가지고 지붕에 가는 사진이 있죠. 열차 지붕에 가다가 많이 죽었어요. 가다가 15도니까 영하 15도가 얼어 죽고 바람에 날려가고 무슨 그 저기다가 떨어져 죽고 열차가 터널을 지나갈 때 터널 천장에 늘어진 그 철근 concrete 때문에 머리 부닥쳐 죽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안 죽고 살아서 부산까지 갔어. 그 한 많은 나라의 소설가 됐죠. 그럼 열차 안은 어떻게, 객실 안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생각할 때 기억은 안 나는데 내가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열차 그 객실 안에는 이 나라의 고관 대작들이 거기다 피아노를 싣고 응접 세트를 싣고 어떤 놈은 세파트를 싣고 개집을 싣고 일가 처자식들을 다 싣고 그 부산까지 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산까지 피아노를 갖고 와서 그걸로 음대 교수가 된 사람도 있어. 내 이름도 알았지. 근데 아버지는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너는 네가 어떤 나라에서 태어났는지 네가 알아야 된다. 네가 태어난 너의 조국은 이런 쓰레기 같은 나라. 이거를 너는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가 거짓말하는 거야. 세상에 그런 나라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 어른들은 되게 옛날 일을 그 과정에서 말하는 학습이 있잖아. 그래서 내가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그 시대의 신문을 싹 몽땅 찾아봤더니 아버지 말은 사실이었다. 아버지 말은 아주 정확한 사실이었어. 그런 나라에서 태어난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난 지금까지 정식으로 제대로 쓴 적이 없어. 다만 그런 나라의 그 가난과 억압의 유산을 내가 물려받고 괴로워하면서 산 것이죠. 앞으로는 내가 그걸 써보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내 말처럼 잘 될런지는 모르겠어. 그때 시대의 자료를 많이 조사해 놨는데 그건 정말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런 시대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리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피아노 끌고 와서 음대 교수가 되는 그 열차 지붕에서 막 떨어져 죽는다.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 싶은 두려움이 있어요. 예. 글쎄, 군인에다가 어떤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는 나는 안 하고, 어쨌든 군인은 그 세계의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불완전한 세계의 핵심부에 있는 사람이죠. 이제 이 불완전한 약육 강식과 야만과 억압의 세계의 핵심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전쟁은 그것의 그 종합적인 것이죠. 세계적인 모순과 악의 종합이 전쟁입니다. 인간은 전쟁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끔찍한 전쟁을 했잖아요. 그 전쟁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 다음 전쟁을 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1차 대전 때 잿더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40년에 2차 대전 또 하는 거예요. 2차 대전 끝나고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온갖 전쟁을 하고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유럽 여러 나라 조그만 나라들 마찬가지로 거기는 몇천 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지들끼리서 강자가 약자를 지배할 뿐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약소국들도 자기가 조금만 커지면 옆에 있는 인접 국가를 지배하거나 약탈하거나 점령해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그렇게 해결할 길이 요원해 보이는 것이죠. 인간성의 한 본질이 아닌 것이고. 그럼 전쟁 억지력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핵무기는 전쟁 억지력이라고 하죠. 전쟁 억지력이 있어야만 평화가 온다. 이 말은 정말 나는 이 말이 전쟁 억지력이라는 말이 인간의 야만성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때려 부실 능력이 있고 의지가 있다. 이걸 보여줘야 돼. 내가 살아야 돼. 그리고 나의 적이 나를 미치고 걸 알겠습니다. 저는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무시무시한 놈이라고나 그걸 알게끔 그걸 과시하고 있어요. 양쪽이. 그래야 이게 이제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서 수용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군인들은 항상 그런 그 문제의 핵심부에 있으니까, 그러다 군인을 내가 그
등장시킨 것 같아요. 근데 그 역시 무슨 이 세계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죠. 예. 나는 내가 다시 젊은 나이로 돌아간다면 나는 안 갈 거예요. 꿈에도 젊어지고 싶지가 않아요. 다시 젊어진다면 그런 무질서와 혼란을 또 어떻게 내가 돌파해 나갈 생각하면 꿈에도 젊어지고 싶지 않아요. 이 늙은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군대 갔을 때 제대할 때 될 것 같아요. 제대할 때는 좋잖아요. 늙어서 좋은 점이 있어요. 늙어서 뭐가 좋냐면은 나와 외계 사이에 그 경계가 있잖아. 젊었을 때 이 경계가 확실했어요. 늙으니까 이 경계가 허물어져서 내가 흐리멍텅해져. 내가 멍청해진 흐리멍텅해지니까 이렇게 여유가 생기고 그런 나의 자의식이 쇠퇴하면서 흐리멍텅해지는 그 시선으로 외계와 그 화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젊은이들은 지금 젊은이들은 가령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명문대학교 젊은이들이 이 사회의 그 먹이 피라미드에 상층부로 진입을 하잖아요. 상위 포식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소망을 갖고 있잖아요. 그것이 정당한 소망이라 할지라도 어떤 문제를, 그 공동체의 문제를 들여다보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말하면 인문적 유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동네에는 그 신흥도시에 거기는 그 짬뽕집이 있는데 짬뽕 전문집, 짬뽕만 팔아요. 짬뽕 값이 전에는 7,000원이었는데 지금은 11,000원으로 올라갔고 3,000원으로 내려왔어요. 양극화되고 3,000원짜리를 먹든지 11,000원짜리를 먹어요, 사람들. 근데 새벽에 가보면 젊은이들이 가득 모여있어. 그래서 3,000원짜리를 먹고 있어. 그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이제 집에 가는 애들, 또 알바 교대하러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뭐 밤새 대기한 그 소방서, 전경, 의경 그런 사람들이 3,000원짜리 먹고 있어요. 나도 거기서 많이 먹어봤어요. 3,000원짜리 먹어봤어요. 그러면 이것은 그 돈이 있으면 요즘 11,000원짜리를 먹어야 되고 돈이 없으면 3,000원짜리를 먹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그 어떤 국가 권력이 채찍을 휘둘러서 너희들은 3,000원짜리를 먹으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가만 내버려두면 지가 3,000원짜리를 먹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시장의 질서라고 말해요. 시장의 자율성, 시장의 정의, 시장의 공평성, 시장주의, 시장의 합리성이라고 말하죠. 심지어 공정거래라고 말해요. 근데 이런 것은 시장의 합리성이죠.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장의 합리성이라는 것은 나는 알겠는데, 그러면 그게 이런 풍경이 인간이 지향하는 이 세계의 마지막 완성된 모습이냐 하는 것을 나는 끝없이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다 의심을 제기할 줄 아는 게 그것이 인문적 소양이라는 것입니다. 인문적 소양은 그런 뻔한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문이 쌓여가지고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인간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정말 어려워요. 나는 얼마 전에 그 어떤 교도소에 갔더니 여자 죄수들이 와 있다는 걸 얘기를 들었어요. 흉악범을 저질러서 10년, 20년 이렇게 복역을 하더라고요. 젊은 여자였어요.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이제 흉악범 살인사건을 저질렀기 때문에 너무 10년, 20년에서 감옥에 갔다 오면 그것을 우리 정의라고 하잖아요. 정의. 그것이 사법적 정의. 근데 그 여자 아기가 있는데 이 아기는 아무런 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데 그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없이 자라야 되는 그런 끔찍한 불행을 감수해야 돼요. 이 아기는. 근데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소행이 아닌 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아기는 그럼 아기의 생명, 아기의 인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영원히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이런 문제를 약간 변형시킬 수는 있어도 이것을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근데 아는 자와 그것을 모르는 자의 차이는 엄청나게 클 겁니다. 이걸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인간 앞에 놓여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면은 그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는 어떤 방법이 생길 수가 있겠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는 자들은 그건 영원히 그 문제에 접근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또 다른 질문 있다. 글을 쓰는 사람들이 글이 이 세계의 맨 꼭대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세상을 이렇게 언어로서 호명을 하고 언어로서 규정하고 남을 비판하고 글이 이제 세계의 꼭대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는 참 아둔한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세상의 꼭대기에 일 수가 없고 이 세계를 구성하는 수많은 요소, 수많은 범주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리고 자꾸 글을 이제 책이죠. 바로 책 하는데 책 읽으라고. 책을 읽는 것은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근데 책을 읽어서 아는 자와 어떤 일을 경험을 통해서 아는 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꼭 책을 들여다봐야만 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고 그것은 아주 직접적으로 배우는 것이죠. 사물을 통해서 사물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사건 어떤 사태를 통해서 배워요. 사태. 꼭 그 책을 들여다보고 글자를 들여다봐야만 뭐 배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글자를 들여다보고 배우는 그 먹이 피라미드의 상층부로 올라가는 작전에는 매우 유익한 고지일 수가 있지만 그 삶의 세계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기에는 매우 위협한 것이죠. 책 속에는 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책을 보니까 길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책 속에는 글자가 있는 건 글자가 있는데 그럼 글자가 길인지 아닌지 난 진짜 모르겠어요. 길은 어디 있나? 길은 이 세상의 길바닥에 있는 거예요. 땅바닥에. 그 인간이 걸어가야 길이고 걸어가지 않으면 길이 아니잖아요. 책 속에 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놈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책 속에만 있으면 그 길도 아니고 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린 책을 또 오라고 읽을 수도 있어요. 소일거리로. 뭐 배움이나 무슨 거기 뭐 진리가 있기 때문에 또 읽는다는 것보다도. 그리고 우리는 어렸을 때 가령 조선은 6, 7세 된 아이들한테 한자를 가르치죠. 한문 텍스트. 그럼 이 아이들은 아무런 삶의 내용이 없는 아이들, 6, 7세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 엄청난 개념어와 그 무시무시한 거대 담론을 거기다 주입하는 거예요, 애한테. 아주 좋은 점도 있죠. 인간을 그 도덕적으로 이렇게 그 건강한 자를 만들고 인간의 그 품격을 그 거대 담론과 거대 개념에 의해서 유지할 수 있는 점이 있지만 이런 아이들은 삶의 실체를 보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런 애들이 자라면 그 어렸을 때부터 주입된 거대 담론과 개념에 의해서 자란 애들은 어떻게 되면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노론, 저론, 시파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거대 담론이 만든 세계 속으로 들어가니까 어쨌든 책을 보더라도 그 삶의 구체성, 삶의 그 관념적 핵심도 이것을 늘 들여다보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아까 그 옆에 아주 그 뛰어난 주제의식과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언어로 표현해낼 수 있는 그 장인적인 기술이 없으면 실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글이라는 것은 매우 그 간접적이고 관념적인 것이죠. 가령 음악이나 색깔에 비하면 글은 그렇게 직접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색깔을 글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색깔은 이 세상의 꽃들이 수만 가지 색으로 피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색을 빨갛다, 파랗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빨갛다라는 건 개념입니다. 개념. 빨갛다에 해당하는 색,
그 빨갛다라는 언어에 해당하는 색은 이 세상에 없는 거고, 노랗다고. 그럼 색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색은 빨강, 노랑, 파랑이라는 개념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색은 어떤 빨강에서 초록으로 파랑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어떤 운동태로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운동태로서. 흐름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죠. 색은. 근데 우리가 빨갛다라는, 그럼 이건 뭐냐, 개념은? 이것은 우리가 색에게 흘러가는 그 운동태의 모습을 인간이 감당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걸 개념으로 이렇게 정치시켜 놓으려고 만들어낸 어떤 기호에 불과한 것이죠, 기호. 근데 그런 언어적 기호에 갇혀버리면은 살아있는 글을 쓰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개념으로서 개념을 설명하는 그런 한없는 동어반복의 연쇄가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전을 찾으면 노랗다를 찾으면 노랗다. 노랗다는 개나리 꽃빛이라고 써놨어요. 개나리 꽃이 노랗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색은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분홍색, 중간색 다 모든 색을 경험할 수가 있잖아요. 경험할 수가 있지만 그걸 언어화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그 경험과 언어의 사이, 그것을 이제 어떻게 넘어가느냐 하는 그런 고민이 글을 쓰는 사람한테는 필요한 것입니다. 예, 뭐 역사, 주제의식, 글, 뭐 언어의 문제, 다양한 얘기들만 여러분들이 끌어내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부탁합니다. 저는 그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를 걱정하는 시민단체의 공동 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앞장서서 그 단체를 이끌고 나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활동하는 많은 젊은 활동가들이 있어요. 사회 문제에 참여해서 하는 활동가들, 젊은이들인데, 그 젊은이들이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젊은이들이 나서서 하는 것보다 그래도 늙은이가 나서서 하는 게 사회적으로 호소력이 있다 그래가지고 젊은이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내가 그 젊은이들을 앞서서 끌고 나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앞으로도 그런 일에 작은 힘을 보탤 수 있으면은 조금씩 보태려고 해요. 젊은이들한테 떠밀려가는 형식으로라도 나를 떠밀고 가게끔 그냥 몸을 대주려고 해요. 글쎄요, 그것은 나는 통의 문제에 대해서 긴 글을 썼는데, 그것은 무슨 거대 담론에 대한 대안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그 인간의 그 운명으로서의 어떤 사회 현상으로 봤어요, 그것을. 그 서울이 천만 인구가 이렇게 매일매일 쏟아내는 똥이, 그 생각을 해보면 끔찍하잖아요. 그것이 정말 그 나이가 폭포 같은 똥이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저는 한강으로 다 갑니다. 한강으로. 물론 그 정화 처리를 하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나는 그 인간이 좀 경건한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경건한. 똥이나 오줌의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인간의 피치 못할 운명이고, 이것을 어떻게 좀 경건하게 다루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글을 쓴 것입니다. 오줌의 문제는 전에도 소설에다 몇 번 쓴 적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그 생명 현상의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쓴 것이죠. 그것이 거대 담론에 대한 대안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 또 다른 대안. 흑산은 천주 박해를 배경으로 쓴 소설인데, 나는 신앙인의 자세로 저걸 쓴 것은 아니었어요. 저기서도 내가 신앙을 빼버렸습니다. 신앙을 빼버리고 인간과 그 사회에 대해서만 썼죠. 왜냐하면 거기 신앙이 들어가면은 그것은 그 스토리를 전개하는데 매우 장애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토리텔링에. 왜냐하면 신앙의 그 모든 결론이 매몰되면 안 되겠다 해서 신앙을 뺐죠. 그리고 그 흑산도에 가가지고 그 흑산도 초기에 지은 한 100여 년 전에 지은 성당, 그 박해시대 바로 끝나고 지은 성당에 가서 그 옛 자료들을 봤어요. 거기에 이제 초기 선교사들이 그 신앙을 우리나라 그
지방민들의 삶에 접촉시키려고 애쓰는 흔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봤어요. 그랬더니 그 책산도 어민들의 기도문 같은 것도 있었어요. 참 너무나 감동적이죠. 이런 기도를 썼어요. 하느님 우리를 매맞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너무 그 관리들과 때리니까 세금 뜯어가고 하느님 우리를 굶어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선언했어요. 우리의 뭐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제발 매점 안 맞고 우리가 생산물을 뺏기지 않게 해달라고 떠났죠. 그걸 보면 이제 다 보이잖아요. 이 민족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 민중들이 하느님에게 빌고 싶은 것은 내 죄를 뭐 용서해주고 나 영혼을 구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매점 안 맞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죠. 그건 아주 정직한 거잖아요.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가 항상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태도인 것이죠. 그런 데다 창안을 해서 쓴 것이죠. 그리고 바다의 묘사 같은 것도 다 그 원주민들 얘기를 듣고 쓴 것입니다. 저는 그 서울이 토박이라서 서울 사대문 안성한 사람이 바다를 내 감성 안에 집어넣어서 언어로 표현할 기사가 별로 없어요. 나의 생각 확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오래된 어부들의 그 진술을 듣고 그걸 옮겨 쓴 것이죠. 어부가 이런 얘기를 해요. 바다에 막 멀리서 서쪽 하늘에 검은 구름이 끼면 내일은 비가 온다. 그것은 물론 과학이 아니죠. 과학이 아니고 그냥 헛소리예요. 어부들 헛소리지만 그것은 그 어부가 자기 생애 체험으로 바다를 이해하는 거예요. 나한테 는 소중한 것이죠. 네, 또 다른 나는 그 남한산성을 쓸 때 상당히 기억이 왔는데 난 그 성 안의 백성들을 생각했어요. 그 임금이 성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냥 청나군대가 따라 성을 포위했죠. 그러니까 이 성 안의 백성들은 임금 때문에 살 수가 없이 된 거예요. 임금이 딴 동네로 갔으면 그런 화를 안 당했겠죠. 근데 성 안의 백성들은 그러면 저 임금을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써야 되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틀림없이 임금을 욕했을 거예요. 아니, 백성은 임금을 욕할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안만 봐도, 자료를 몽땅 봐도 백성들이 임금을 어떻게 욕했는지 그 워딩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역사가들은 그런 걸 안 써놔요. 그냥 백성들이 뭐 임금에게 뭐 충성하고 있다고 얘기만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내가 다 지어서 써야죠. 임금을 욕하는 거. 그리고 백성들은, 성 안에 사는 백성들의 모습은 애국심이나 무슨 충성심으로 사는 게 아니고 백성들의 모두 중요한 것이면 자기의 농토와 자기의 소와 자기의 말과 자기의 자식이 돼야 맞는 거예요. 그것이 백성들이 애국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물론 백성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은 거룩한 일이지만 그 나라는 백성들에게 목숨을 바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왜 바쳐야 됩니까? 나라를 지켜줘야. 그래서 나는 그런 대목에서 백성들의 애국심을 다 일단 빼놓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제 소설이 좀 허무주의 빠지는 것 같고 아무런 민족의 구심점이 없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까지만 썼는데 조선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난 조선에서 아주 역사가 신나는 대목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병자호란이 끝나고 나서 우리는 이제 그 북벌 정책을 했잖아요. 군대를 몰고 가서 청나라를 쳐서 우리의 짓밟힌 자존심을 회복하자. 그것은 뭐 이루어질 수가 없는 탁상 공론 같은 것이었지만 무너져버린 국민의 정신을 규합하는 데는 또 필요한 점이 있기도 했죠. 근데 북벌 정책을 오래 갔어요. 그러다가 한 100년쯤 지나니까 조선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조선 최고의 지위는 북학으로다. 북벌에서 북학으로 청나라의 선진 문물과 청나라의 제도, 질서, 법제, 미술, 과학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최고 엘리트들이 북학으로 가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북벌에서 북학으로 돌아서는 것은 정반대로 돌아서는 거예요. 180도로 돌아서 버려요. 이런 것은 조선 역사의 가장 역동적인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을 전환할 수가 있는 지식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북학파들이 그때 박지원, 박제가 청나라에 가서
글을 갔다 오고 글을 쓰잖아요. 또 정말 놀라운 글들을 썼어. 이분들 다 노론 지식인들인데 거대한 그 관념 속에서 공부를 한 사람들인데 그 박제가라는 사람은 북경을 갔다 와가지고 그 벽돌에 대해서 글을 썼어. 이 벽돌로 성을 쌓고 벽돌로 집을 지으니까 이렇게 편리하게. 벽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문명을 바꿀 수가 있답니다. 벽돌은 하나의 모형을 수십만 개를 재생산할 수가 있으니까 이걸 하면 훨씬 더 수월하고 좋은 선진 문명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조선 학자들이 벽돌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그러니까 벽돌이 하나 있을 때는 딱 벽돌이 하나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무의미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수십만 장이 있다고 있을 때는 이건 하나 곱하기 수십만이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양이 많아지면 그 질이 변할 수가 있다. 양이 수백만 개가 되면.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인간의 주변 현실을 과학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그대로 관찰할 선입견을 빼고 있는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길을 열리는 거죠. 그리고 박제가라는 사람 북경을 갔다 와가지고 또 바퀴를 봐, 바퀴, 이 수레바퀴. 이게 최고의 문명이에요. 이 수레바퀴만 있으면은 우리는 이 거대한 문명을 건설할 수가 있고 엄청난 국부를 창출할 수가 있다고 쓴 것이죠. 수레바퀴를 보고. 근데 그런 하찮은 물건을 보고 그렇게 감동할 줄 아는 것이 이제 그 북학파들의 현실적인 안목이었죠. 그래서 국보를 주장했던 사람들에 비하면 전혀 그 같은 라인에서 말할 수가 없는 그 개안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시대 역사를 전환할 능력이 있었고 그 사람들, 북학의 지식인들이 그런 것들이 조선사에서 신나는 대목이죠. 자기를 전환시킬 수 있는 지식인들의 모습을 구한말 때는 우리는 자신을 전환시킬 수가 없었죠. 그리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예, 또 여러분들 질문하겠습니다. 저쪽에 남학생. 그때는 내가 글을 오래 쓰는 때인데 들어가는 글만 쓰니까 이렇게 겉돌고 그냥 완전 그 머리가 썩는 느낌이었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다시 현장으로 가서 그 현장의 그 맥박과 숨결을 내가 나의 감각으로서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그때 갔더니 이렇게 현실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가지고 나로서는 참 감당하기가 어렵더군요. 그런 젊은이들하고 새로운 무슨 전자 용어 같은 걸로 대화를 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내가 컴퓨터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 다시 돌아갈 생각이 있느냐 그러는데 지금 가면 받아주지도 않을 테고 못 가는 거죠. 못 가. 예. 철학적인 질문을 하시는데 그렇게 명석하게 대답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 내적 필연성이 있어요. 그걸 보면 어떤 단어를 보면은 이것을 내가 쓸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알죠. 금방 알아요. 내적 필연성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굉장히 비논리적인 얘기입니다. 그것이 논리 일관성 있게 작동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나는 일관성 있게 살 수는 없어요. 난 논리 정연하게 말을 할 수가 없고 논리 일관되게 살아갈 수가 없어. 그건 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나는 이 뒤죽박죽이고 엉망진창인 세상을 들여다보면서 글을 쓰기 때문에 내 머리는 이렇게 뒤죽박죽이고 엉망진창인 것이 난 맞다고 생각해요. 난 머릿속에 이렇게 논리적이고 또 이렇게 완벽한 시스템이 들어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흔들림이 없이 완벽한 질서, 뭐 관념의 질서, 논리의 질서가 들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그런 사람들을 전혀 신뢰하지 않아요. 저는 인정하지도 않아요. 일관성 있게 말할 수가 없어요. 나는 나의 그 삶의 그 절실함, 삶의 충동, 나의 그 야성의 핵심, 거기에
따라가면서 내가 말을 하고 글을 쓰는 것이지 어떤 나의 머릿속에 미리 주입된 어떤 사유의 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어휘를 검증한다는 것도 그와 같은 방법입니다. 논리의 틀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검증에 맞고 검증에 안 맞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대답이 안 돼서 대답할 수가 없어요. 예. 네. 견디는 수밖에 없죠. 나는 내가 좋은 점이 있어요. 내 성격이 좋은 점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고립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쫓겨나고 제외되고 고립되고 이런 것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것은 나의 좋은 성격이기도 하고 나쁜 성격이기도 하지만 나는 이게 좋아요. 그리고 내가 편이 많다고 해서 내가 무슨 아늑함을 느끼거나 든든함을 느끼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 나를 욕한다고 해서 남들이 내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에요. 또 남들이 나를 막 칭찬한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죠. 그 나의 고유한 나 자신을 유지하면서 하려고요. 나는 내가 글을 써가지고 소설을 써서 무슨 그 보편적인 진리나 보편적인 정의를 말해야 된다는 그런 허영심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아요. 나는 나의 나의 오류다 하더라도 나의 오류 편견 편해 그런 것들을 끝까지 정당하게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또 질문 있으시나요? 글쎄요, 소설을 쓰는 목적은 글쎄 그 무슨 목적이 있을까요? 이 소설을 쓰는 것은 나의 젊은 시절의 소망은 아니었어요. 나는 뭐 내가 소설가가 돼서 책을 내고 이런 자리에 나가서 말을 하고 그런 꿈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전혀 나의 청춘의 꿈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나는 학교 다닐 때 무슨 소망을 갖고 있었냐면 그때는 130달러 시절이기 때문에 나의 청춘의 꿈은 밥을 먹는 거였어. 밥을 먹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 다른 소망 없었어. 내 친구들도 다 그랬어. 가난을 어떻게 물리치고 그 시대 전체가 밥을 못 먹고 이렇게 굶고 있으니까 거기서 태어난 젊은이들은 반드시 이거를 밥을 먹는 시대로 바꿔야겠다는 당연한 소망을 갖고 있잖아요. 그건 아주 건강한 겁니다. 정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우리나라 전자기술이 뭐 아주 형편없었죠. 토스트 기계를 만들고 이러는 때인데 그래서 어떻게 그런 기술을 만드는 회사에 들어갈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를 표현해다 여기까지 온 것이지 내가 소설가가 되겠다는 그 낭만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글을 쓰면은 항상 그 목표에 미달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나는. 그것이 참 나의 고민이죠. 소설책을 내면은 출판사에 갖다 주려는 나한테 책이 나왔다고. 난 내가 쓴 책을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어요. 거들떠본 적이 없고 이게 치워요. 왜냐하면 그걸 보면은 지긋지긋하고 치가 떨리고 또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나는 결국 이거밖에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들지. 이게 아닌데 싶은데 이게 아니라는 건 내가 알아요. 근데 이게 아닌 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것은 소설의 목표라는 것은 참 설정하기 어려운 것이죠. 항상 그 실패를 거듭하는 것이죠. 내 소설을 쓸 때 기분 좋을 때, 처음에 어떤 주제가 확 떠오를 때, 그때는 좀 소설의 목표가 설정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뭐 하루나 이틀 좀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그 다음에는 그거를 실현하기 위한 그 한없는 노동, 그 지겨운 노동의 연속이죠. 오늘 얘기 마지막으로 오면서 제가 또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도 작가는 아니지만 한 명의 연구자로서 글 쓰는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고민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 뭐를 붙이는 거는 쉬운데 갖다 붙여서 이야기하는 건 쉬운데 사실상 이야기에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 같이 성격을 빼버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은 거죠.
빼버리는 건 정말 쉽지가 않다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저도 제가 할 이야기를 준비해놨을 때 1, 2, 3 세 가지가 딱 있을 때 제일 좋은데 어떤 때는 12개씩 있는데 이걸 다 붙잡고 놓지를 못하고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례에서 제가 볼 때는 이순신 이야기를 하면서 표와 춤을 빼고 남한산성 이야기하면서 애국심을 빼고 흑산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을 빼고 그랬을 때 작가에게 오는 굉장한 긴장감과 압박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야기는 쉬워지고 이야기는 풍성해지고 하는데 그거를 버려야 되는 아픔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작가로서의 그런 고민은 실제 있으신가요? 소설을 만들어 나가려면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나가려면 나로서는 그걸 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있으면은 편안해지겠죠. 그런 것들을 다 빼고 나면 이제 간단해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걷어내면은 글에 전압이 생겨요. 전압. 그걸 보면 전기 오르듯이 찌릿찌릿한 느낌이 오는 것이죠. 전압, 볼티지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나의 소득이죠. 근데 그렇게 줄여놓으면 그 쓰기 힘들어요. 다른 사람은 한 20장 쓸 거를 한 2장에 다 써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진도가 안 나가고, 그리고 또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요. 엄청나게 노동은 한없이 길어지고 출판사에서 빨리 갖고 오라고 그러고 자꾸 줄여 나가야 되니까는 참 힘든 작업이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과 또 우리 18, 19세기 고한 말에 또 그런 역사의 소설을 쓰신 작가님께서는 현재 우리 사회에 특히 젊은 세대가 가지고 있는 특히 선생님이 관심 가지고 계신 사람들의 아픔, 사람들이 정말 치열함, 또 아픔,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역시 다른 선입견 다 빼고 그 문제의 본질만 보시면 선생님께서 오늘 우리 모습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는 우리 시대에서 가장 더럽고 가장 썩어빠진 것이 언어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말. 무슨 타락의 끝까지 간 것이죠.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의견과 사실을 구별해서 말 안 해요. 뒤섞어버려요. 자기 의견을 사실처럼 말하고 또 사실을 의견처럼 말하니까 이런 언어는 인간의 그 소통에 기능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말을 하면 할수록 인간이 소통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단절되는 거예요. 단절은 이미 거의 다 완성이 됐죠. 언어가 인간을 단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참 미국 말할 수 없이 참 미국이 벌어진 것이죠. 의견을 사실처럼 말해버리는 까닭은 그 인간이 생각이 그 당파성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당파성에 매몰되어 있는 자들은 의견을 사실처럼 말할 수밖에 없어.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당파성을 정의라고 말해요. 정의라고 진리라고 말해요. 나의 당파성. 그 의견을 사실처럼 말하는 시대에서는 언어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시대의 최고의 권력은 여론조사 결과예요. 이것은 정의고 진리야. 이것이 가치의 척도. 이것은 정말로 그 무지몽매한 세상으로 가는 시작이 된 것이죠. 여론조사의 결과로 정의와 진리를 판단하는 것이죠. 근데 그 여론조사의 결과라는 것은 그 의견과 사실이 맞추기 된 거 아니겠어, 그것이. 그리고 그런 것이 또 정의의 탈을 쓰고 있으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죠, 소통이. 그래서 나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건 젊은 여러분들도 좀 고민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내가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건지, 내가 나의 의견을 말하고 있는 건지, 나의 의견은 어떤 사실에 바탕한 건지, 나의 의견은 아무 사실에 바탕하지 않고 그저 나의 욕망을 짓거리고 있는 건지는 구별하지 않고 마구 해야 되니까 아무도 말할 수 없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되는 거죠.
그것이 매일매일 쏟아져요. 국회에서 쏟아지고, 언론에서 쏟아지고, 뭐 개인사의 담론에 쏟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런 담론들이 그 적대하는 진영을 이루는, 적대하는 이념의 진영을 이루는 것이죠. 이런 대결, 언어의 대결 구도는 그야말로 무지몽매한 거예요. 아주 천치 같은 것이죠. 그런 현상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는 것이죠. 나는 이것이 가장 우리 시대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젊은 여러분들도 그 시대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죠. 예, 우리 김 선생님께서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 우리 사회의 진리의 문제와 사실의 문제와 의견, 그의 문제를 아주 함축적으로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1시간 반 동안, 시간 동안 여러분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오랜만에 40여 년 만에 모교를 공유해 주시고 또한 이 공간에서 저희들과 같이 대면해 주시고 또 저희들의 질문에 아주 통찰력 있는 대답으로 저희들에게 같이 저희들과 같이 대화를 이끌어주신 우리 김훈 선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작가 김훈 선생님과의 대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